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제음, 류시화 옮김, 연금술사 출판. 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 챕터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물질과의 동일화.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이미지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소비자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자아의식에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쓰면 한결 돋보입니다. 그러니 좀 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 아니면 제품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을 또는 젊고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연상하게 만든다. 심지어 늙은 사람과 고인이 된 유명한 사람의 전성기 모습이라도 상관없다. 이때 무언 중에 가정되는 것은 이 제품을 사면 마술적인 작용이 일어나 당신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꼭 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표는 집단 전체가 알아보는 정체성 중 으뜸 가는 것이며 당신이 구매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독점적이다. 만약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심리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뿐이다. 그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 당신이 내는 돈의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과 동일화되는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유행, 둘러싼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물론 우리의 표면적인 자아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차원에서 물건은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집, 옷, 가구, 도구와 연장, 탈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아름다움과 고유의 품질 때문에 높이 평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물건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한다. 각각의 사물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 형상들이며 모든 사물과 몸과 형상이 그 한 생명의 원천에서 나왔다. 대부분의 오래된 문명들에서는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내재하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는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 머릿속 관념에 의해 생기를 잃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우주에 살아있음을 감지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물들을 자아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에고가 사물과 동일화되면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비 사회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곳에서는 발전의 유일한 측정 기준이 언제나 더 많이이다. 더 많이와 끝없는 성장을 위한 이 억제되지 않은 분투 노력은 하나의 기능 장애이고 질병이다. 자기를 증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그 일부인 전체 조직체를 파괴해 결국 자신도 파괴되는 결과가 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암세포의 기능 장애와 똑같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든 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경기 후퇴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은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물질 과잉이 우리 시대의 병 중 하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기 본래의 존재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물질로 삶을 채우려 하기가 쉽다.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나는 자신이 물건들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내 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물건들과의 관계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는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혹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지거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된 것을 느끼는가? 저도 이 부분을 읽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값비싼 물건들 있죠? 시계나 지갑이나 가방이나 코트, 그리고 더 멀리 보자면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조금 더 높게 보이기 위한 에고의 어떤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서 바로 어떤 한 여자의 사례가 나옵니다. 40대 중반의 교사인데 의사로부터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요. 에크하르트 톨레와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여자랑 상담을 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이아 반지라서 너무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에 너무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분노가 차오르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책을 읽어볼게요. 에고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에고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당신은 에고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 즉 의식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화로 알려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죽고 난 뒤 화장실 약장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간병하는 여성이 반지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줄곧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물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분한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자부심, 돋보이려는 욕구, 남보다 더 많이를 통해 자아가 확실히 강화되고 남보다 더 적게에 의해 위축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일 뿐이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 지으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인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오래전부터 영적 수행으로 모든 소유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소유를 포기한다고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에고는 그 즉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동일화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물질적 소유에 관한 관심을 초월한 위대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는 정신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다.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억만장자보다 더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의 동일화를 벗어던지면 에고는 재빨리 다른 것을 찾아낸다. 결국 에고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줄 무엇인가가 있는 한 그 무엇과 동일화되든 궁극적으로는 상관하지 않는다. 소비 문명을 비판하거나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것도 소유와의 동일화를 대신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또 다른 정신적 입장이다. 그 동일화를 통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은 에고 지배적인 마음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이며 무의식의 주된 형태이다. 다시 말해 에고의 내용물은 변할 수 있지만 에고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마음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짓는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 에고는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소유가 주는 만족은 비교적 깊이가 얕고 수명이 짧다. 내면에는 뿌리 깊은 불만족과 불완전한 느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숨어 있다. 에고가 나는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허구이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더 강한 충동이 있다. 더 많이를 향한 욕구가 그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에고도 더 많이를 향한 욕망 없이는 오랜 기간 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에고를 훨씬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소유보다도 오히려 욕망이다. 에고는 갖고 싶어 하기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소유가 주는 얕은 만족감은 언제나 더 많이 원하는 욕망으로 대체된다. 더 많이 바라는, 다시 말해 동일화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독적인 욕구이다. 에고의 구조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어떤 내용물에도 만족할 수 없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손에 넣든 행복해지지 못한다. 언제나 더 큰 만족감을 약속하는,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의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면의 결핍감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은요, 육체와의 동일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 자신의 지위, 이런 것에 대한 동일화를 말씀드렸고, 또 에고의 또 다른 형태로서 몸이 나 자신이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육체와의 동일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을 때는 이런 게 잘 없다가 점점 몸이 늙어가고 허약해지고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또는 어떤 장애가 생겼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육체가 나 자신이라는 그런 에고의 큰 착각을 하게 되면서 에고가 이렇게 이제 내 몸이 그렇게 질병에 걸린 또는 죽음을 앞둔 내 몸이 나구나, 이런 동일화에 의해서 우리가 또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의 몸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이며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다리이다.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내부의 몸과 접촉하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육체와 동일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도 동일화되지 않는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에고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된다. 이것은 면역 체계와 신체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켜준다. 여기서 이렇게 내부의 몸과 접촉해라, 내부의 몸을 알아차려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명상 있죠? 지금 내 발가락의 감각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내 발목의 감각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내 종아리, 이런 식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느껴보는 그런 명상, 그거를 해보시면 이렇게 에고와의 동일화가 되는 거에서 많이 멀어질 수 있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챕터의 제일 마지막 문단 2개만 더 읽어드리고 진짜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억울해하거나 깊은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으며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다. 당신은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장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꼭 한번 구매를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 책추남님과 또 다른 북튜버 분들도 이 책을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책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또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